정말 내용이 많지 않아요. 진짜 기필코, 맹세코 진짜 많은 내용 안 할 거야. 그냥 해석하고 문법적인 얘기하고 문학도 뭐 작품을 보려고 하진 않아요. 여러분들이랑 해석부터 합시다. 자, 여기 빨간색으로 치는 요 부분을 해석하면 좋다고 했죠? 해석을 해야 돼. 왜냐면은 그리고 요 부분에서 한번 이렇게 끊잖아. 끊는 게 띄어쓰기가 없어서 끊는 거예요. 띄어쓰기가 없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서 끊어줘야 돼. 띄어쓰는 느낌으로 끊어주셔야지 이게 읽혀요. 자, 요 부분은 어떻게 읽었다고 했죠?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다르다. 나라의 말은 우리말의 국어였고요. 중국말은 중국어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말은 국어예요. 주어, 목적어, 뭐 서술어의 어순을 가진, 그리고 어미 활용과 조사가 붙는 이런 말들의 특징을 국어라고 하잖아요. 중국말은 조사 없죠. 어미 활용 안 되죠. 그리고 주어, 서술어, 목적어라고 하는 이런 어순이 또 다르죠. 그러니까 그런 거랑 다르다 보니까 뒤에 부분 문자화로 서로 삼았디 아니할세. 문자라는 거는 이때는 한자죠. 한자. 서로 삼았다라는 표현은 통하다, 사무치다라고 제가 저번에 설명했던 것 같은데 그 사무치다의 느낌, 통하다라는 그 느낌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고 했고, 지난 시간 복습.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이, 자, 이런 이유로, 앞에 이런 이유들 때문에 어리석은이라고 하는 의미의 이동이 된 부분이었고요. 이르고자 할 배 있어도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거 할 바가로 주격조사 가가 들어간 거예요. 주격조사 이를 찾아주셔야 돼요. 이셔도 마침내 제 뜻을 실어 펴디, 마침내 자기의 뜻을 실어 능히 펴디. 국외음화가 안 일어났죠. 못할 놈이 하니라. 못하는 놈이 하다 많다라는 느낌으로 읽어주시면 되네요. 여기까지 지난 시간에 했었고, 문법적인 부분들도 쭉 얘기를 했었던 거고, 자, 그리고 앞에 있는 요 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요 점은 성조 표시다 라는 거. 그러면 자, 이제 밑에 부분을 우리 해석하고 이제 문법적인 설명을 좀 하도록 할게요. 내 일을 위하여, 새로 위하여 어여삐 여겨. 여기까지. 자, 내는 세종대왕이죠. 세종대왕이 이것을 위하여 어여삐 여기다. 어여쁘게 여기다. 여기요. 자, 그럼 여기까지 보면은 요 어여쁘다, 예쁘다라는 단어를 우리가 지금 쓰는데, 이 예쁘다라는 거는 예쁘다 지금의 느낌이 아니라 중세 국어에서는 불쌍하다, 불쌍하게 여긴 거예요. 의미가 이동된 거예요. 의미의 이동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의미의 이동도 사실 알고 보면은 막 전혀 근거 없이 이동하진 않아. 여러분들이 예쁘다라고 표현한 거 보면은 되게 작은 대상, 이렇게 작고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아기자기한 걸 예쁘다라고 하잖아. 근데 작고 아기자기한 게 옛날 사람들 관점에서는 불쌍한 거야. 힘이 없어, 배가리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요 위하여 할 때 요 이응 소리가 소리 발음 안 하는 동국정식 표기라고 얘기를 했어요. 동국 정운식 한자 표기인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요 소리가 중국어 소리 어떻게 나냐면은 요 글자 한번 볼까? 이 글자 자자도 이렇게 나오고요. 안에 들어가서 한자라고 하는 요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요 글자들을. 한즈 밑에 항상 종성이 있는 느낌으로 들리지? 아니니? 나만 그렇게 느끼니? 밑에 한번 들어볼까? 요 문장을. 저 밑에 항상 종성이 뭔가 딸려있는 느낌으로 들린단 말이야. 근데 우리 국어에서는 얘를 위라고 쓰거든. 종성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 종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이 동국정음식 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적 한자음을 나타내주기 위해서 이상적인 이거 진짜 한자음이랑 비슷해 라고 하지만 그건 너무 이상적이기 때문에 금방 사라진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이때 하다라는 표현은 이제 눈에 들어와. 하다와 하다 구분할 수 있어? 하다는 두의 느낌이고요. 이거는 매니의 느낌이라고 했어요. 전혀 다른 의미죠. 자, 그리고 여기 봅시다. 위하야라고 하는데 우리 현대국어에서는 위하여라고 해서 쓰임이 조금 다르죠. 글자의 양성모음, 음성모음의 그 위치가 조금 달라요. 자, 얘는 양성모음, 얘도 양성모음이고요. 현대국어에서 해석할 때는 얘가 양성모음이고 위하여 하면 얘가 음성모음이 돼요. 양성모음과 음성모음을 안 지켜주는 것은 우리 현대국어고요. 양성모음이 쓰이면 양성모음으로 쓰여야 돼. 이것을 모음조화라고 하잖아요. 모음조화를 지키고 있는 것은 중세국어예요. 오히려 모음자 엄청 잘 지켜요. 모음자를 지키면서 이런 표시들을 많이 써줘요. 자, 여기까지 해석했습니다. 어여삐어겨. 뒤에 부분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새롭게 그냥 해석하면 되고요. 스물이라고 하네요. 이 물자가 지금 우리는 물이라고 이렇게 단어가 쓰죠. 스물. 그렇죠? 요 소리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으 소리가 우 소리로 바뀔 거란 말이에요. 특히 물, 불, 풀이라고 하는 이 소리들은 물, 불, 풀, 우 요렇게 바뀌어요. 소리가 으 소리가 우 소리로 바뀌는 현상이 언제 일어나냐? 근대국어 이후에 일어나요. 중세국어에서는 으로 다 읽어요. 그러면 으와 우 소리는 모음체계표 혹시 기억나는 사람? 키위제어의 금붕어 좋아. 키위제어의 금붕어 좋아. 금붕어 좋아 할 때 요 뒷소리들이죠. 고모음에 후설모음에 고모음 자리에 후설모음에 요 자리 두 개는 무슨 소리야? 무슨 모음과 무슨 모음의 차이였지? 으와 우는 평순모음과 원순모음의 차이였죠. 다들 모르는 눈치다. 알았어. 빨리 쓸게. 자, 이렇게 해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었고 음운에 변동하면서 음운체계표 했었잖아. 평순모음, 원순모음, 평순모음, 원순모음이고요. 얘가 전설모음이었고요. 얘가 후설모음이었죠. 요 단모음 체계, 우리 10단모음 체계 음운의 변동 1학기 때 했던 부분이고요. 으가 우로 갔대요. 자, 으가 우로 갔어요. 다른 건 동일하죠. 다른 건 동일한데 여기 있는 평순모음이 원순모음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을 우리는 원순모음화라고 얘기를 해요. 원순모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라고 표현을 하는 거고요. 이 원순모음화는 근대국어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중세국어 우리 세종대왕이 만들었던 14세기, 15세기, 16세기 정도만 보더라도 일어나진 않아요. 28자라고 할 때 이 자도 밑에 동국정음식 표기죠. 우리는 글자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이제 28자 만들었잖아. 그러면 이 28자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28자에 포함되지 않은 것을 고르세요. 헷갈린다 생각보다. 근데 28자는 자음과 모음 합쳐서죠. 그럼 우리 현대국어의 자음은 몇 글자가 있을까? 기역부터 히읗까지 하면은 14글자죠. 세어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읒, 디귿, 지읒, 히읗. 자, 모음은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으, 이에 10개예요. 이거를 우리가 24자 모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24자니까 4자 어디 갔을까? 이 4글자를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주시는 거예요. 먼저 모음에서는 우리 쉽게 누가 빠져 있는지 알죠? 이 아래아가 없어요. 아래아 하나가 사라졌고요. 자, 나머지 3개를 찾으러 갑시다. 자음에서 반치음도 없어지고요. 그리고 여린 히읗도 없어지고요. 자, 이렇게 옛 이응, 꼭지 이응이라고 하는 옛 이응도 없어져요. 이름을 써줄게요. 반치음. 이름이 치음이에요. 잇몸 소리예요. 치 소리.
잇몸 소리에서 나는 건데 반만 그렇게 나는 거예요. 요 반치음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하겠지만 요 삽과 잡이라고 하는 소리의 중간 소리로 내주면 돼요. 삽, 잡, 섭 이런 느낌으로. 얘는 열이다, 열인 히읗이에요. 이거는 옛 이응. 그리고 반치음. 미안해. 반치음 아니지. 아래 하지. 아래 아 소리가 사라져요. 그래서 28자에서 4자가 뭐가 사라졌는지 여러분들이 공부해 주시면 좋고요. 하나 헷갈리는 게 뭐냐면 자, 요런 글자가 있어. 비읍에다가 밑에 이응자를 합성시켜서 합용해서 사용하는 글자거든요. 이 글자를 읽을 때는 얘를 순경음 비읍이라고 읽어요. 순경음이라는 뜻도 우리는 해석해 줘야 되겠지? 순자가 입술이라는 순자고요. 경자가 가볍다. 우리 경량 패딩 할 때 가벼운 패딩이지? 가볍다. 음은 소리니까. 그럼 입술 가벼운 소리의 비읍은 뭐냐면 이것도 예시를 한번 들게요. 여러분들 부부라는 단어를 끊어서 읽지 말고 그냥 편하게 부부 한번 해보세요. 자, everybody say 부부 해야 돼. 안 하면 이거 몰라. 왜냐면 소리니까 해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알았어, 내가 해볼게. 부부 할 때 이 비읍의 소리랑 이 비읍의 소리가 다르다라는 느낌 들리니 혹시? 부부 안 달라져? 전혀 다름을 못 느끼겠어? 그래, 우리는 못 느끼지. 왜? 우리의 음운 체계에는 요 순경음 비읍이 없으니까. 좀 사라진 지 오래가 됐잖아. 근데 세종대왕은 지난 시간에 혹시 내가 얘기했던 사람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우리 국어를 아주 심도 있게 접근한 사람이야. 진짜 이만큼 우리 국어에 대해서 파악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 이 비읍 소리와 이 비읍 소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 부부 하면은 이 처음에 부자는 뭔가 탁 터지는 소리가 들지만 뒤에 있는 요 부자는요 약간의 울림의 느낌이 들어요. 발음을 해봐야 돼요. 부부 할 때. 그래서 요 소리가 약간의 울리는 소리를 우리는 순경음 소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소리까지도 우리 잡아서 순경음 비읍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는 요 글자는 만든 글자가 아니에요. 비읍과 이응을 활용한 거예요. 합용해서 사용한 글자지 창제한 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문제가 나올 때, 자, 요렇게 5개를 준단 말이야. 이거 흔한 문제이기도 해. 흔한 문제인데, 자, 이 중에서 창제한 글자가 아닌 것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은, 보통 여러분들 예디응이나 열인이응 고른다?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 안 하면 그쪽으로 가기도 해. 근데 요 순경음 비읍도 우리가 쓰지는 않지만 창제한 글자도 아니었다라는 거야. 지금도 사용 안 해. 옛날에 많이 사용했거든. 이따가 볼 거고요. 문학작품 보면서. 자, 28자 여러분들 찾아주셔야 된다라는 거고. 요거 프린트 혹시 안 갖고 왔니? 있네. 자, 요 28자를 하는 요 부분도 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자, 이거 조사죠. 무슨 조사지? 뭐뭐를, 을를, 목적격 조사죠. 이 목적격 조사가 모음 조화에 맞춰서 쓰여요. 얘도 를이라고 받침이 표시 있을 때는 를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요렇게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을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요. 을로 쓰이는 경우가 있어요. 서로 글자가 모음 조화에 맞춰서 상당히 다양하게 나와요. 모음 조화라는 거는 앞 글자 여기에 있는 모음이 여기 있는 모음이랑 서로 양성 모음은 양성 모음끼리,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를 맞춰서 써주는 거예요. 앞에 나오는 글자의 모음에 따라가서 그 글자의 모음을 정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28자를 맹가노니도 다 보니까 다 모음이 양성 모음이 쓰였지? 만드노니 만들었대요. 여기까지. 자, 여기 해석은 사람마다 하여 쉬비 이겨, 사람마다 하여금, 사람마다 하여 할 때 요 하다죠. 하다라는 건 두의 느낌이라고 있어요. 뭔가 사람들이 할 때,
자, 요 여자도 이응 이응이네요. 이응 이응은 지금 쓰이지 않죠. 그냥 이응으로 읽어주면 돼요. 하여. 자, 어떨 때는 옆으로 이렇게 두 자를 붙여주고 어떨 때는 요 순경운 비유처럼 밑으로 붙여준다. 요거는 나란히 쓰기고 요거는 이어쓰기다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더 깊게 들어갈 때 얘기를 할게요. 자, 여기 보이는 수비 요 글자가 순경운 비읍이죠. 수비가 아니라 수비 이렇게 읽는 거예요. 수비 약간의 울림의 느낌을 주면서 자, 요 수비는 지금 우리가 쉬라는 표현을 이렇게 쉽게라고 해석은 하지만 그냥 익혀 쉬라는 표현은 그냥 쉬해 이렇게 쉽게 해라는 의미로 우리가 쉬라는 의미를 쓰잖아요. 요 쉬가 이렇게 수비에서 수이로 가고 나중에 쉬로 이렇게 오게 돼요. 현대국어에서는 쉬 익혀. 근데 쉬 익혀도 우리는 좀 어색하니까 그냥 쉽게 익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죠. 요 과정을 거치면서 문자가 바뀌어 와요. 사람마다 하여금 쉽게 익혀 날로 뿌매까 수매까 요 글자가 되겠죠. 분리를 하면 그럼 얘는 날로 쓰다 요 표현일 거예요. 지금 현대국어에서 요 쓰다에 활용돼서 날로 씀에 이렇게 활용이 된 부분이죠. 어디가 활용됐니? 다가 으로 활용된, 음으로 활용된 거죠. 자, 이때 하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포인트가 밑에 부분을 좀 지울게요. 여기를 좀 지우고 여기다가 어감과 어미의 그 품사 체계에서 용언의 어감과 어미 구조를 좀 그립시다. 어미는 또 나뉘죠. 선어말 어미와 어말 어미로 나뉩니다. 자, 어말 어미가 또 나뉘죠. 종결 어미와 연결 어미와 전성 어미. 전성 어미가 더 나뉘죠. 명사형 전성 어미, 관형사형 전성 어미, 부사형 전성 어미. 이때 명사형 전성 어미예요. 요 음기. 요 표현은 명사형 전성 어미예요. 자, 용언의 어간 어미예요. 용언의 어간 어미고요. 이 용언은 서술어 자리에서 서술성이 있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날로 쓰다라는 서술어를 명사처럼 활용해서 날로 씀에라고 표현하는 여기 있는 명사형 전성어미 음을 써준 거예요. 그래서 요 날로 씀에도 분석을 하면은 스 플러스 옴 플러스 에 이렇게 된 거죠. 날로 씀에 요 표현이 명사형 전성어입니다. 이라고 하는 요 문법적인 표현이고요. 또 하나 봐줘야 되는 거는 여기 보니까 비읍과 시읒, 비읍 시읒이니까 좀 이상하다. 얘들아, 그런 거 아니야. 그런 단어 아니고, 자, 자음의 무리들이 있지. 이거를 자음군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자음군인데 어디에 쓰였냐면 초성에 쓰였어. 어두는 단어의 머리 쪽에 쓰이는 자음군, 어두자음군 표기가 있어요. 우리 현대국어에는 없죠. 현대국어는 자, 이 자음군이 어디에만 있어? 종성에만 있죠. 종성에만 겹받침으로 없다 이럴 때 우리는 자음군을 써주지 초성에는 안 써줘요. 그러면 요 비읍 시읒은 나중에 우리가 된소리처럼 읽어주면 되는데 요 비읍 소리가 있었던 걸까? 없었던 걸까? 비읍 소리가 없었다라고는 그냥 날로 쓰다라고 표현을 하니까 없었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는데 요 비읍 소리가 현재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학자들 보면은 예를 들면 잠깐만 여기는 자 우리가 쌀이라고 하는 단어도 보면 조와 쌀을 결합시키면은 무슨 쌀이 되니? 좁쌀이 되지. 그렇죠? 마찬가지로 쌀인데 그 해에 난 쌀을 우리는 그 해에 나면 해를 붙여주잖아. 핵과일 이런 식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은
햅쌀이 되거든요. 하나 문제가 생겨. 요 비읍 어디서 나왔냐는 거지. 비읍이 어디서 나왔냐? 근데 요 쌀이라는 글자를 옛날 표현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비읍이 나타난 거야 라고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학자들 지금 현재 견해는. 그래서 어두장구는 요 비읍 소리를 발음해준다 라는 게 아직은 학계의 정설. 이게 우리는 뭐 생각 안 하고 그냥 된 소리를 읽어주면 괜찮아요. 읽어주는 느낌에서는.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어두장군이다 라는 거. 요 전성어미의 개념 여러분들 잠깐만 우리 TMI 합시다. 잠깐 이제 다른 얘기 할게요. 요 중세국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 전성어미에 대해서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그 관점을 내가 설명해 준 친구들도 있고 안 해준 친구도 있어서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우리 전성어미가 용언의 전성어미죠. 자, 용언의 전성어미는 명사적, 명사형 전성어미가 있고요. 관형사형이 있고요. 부사형 전성어미가 있어요. 자, 근데 요 세 가지 친구의 요 용언에 들어가는 애들은 동사와 형용사죠. 동사와 형용사의 어미가 활용이 되면서 우린 명사처럼 쓰이기도 하고 관형사처럼 쓰이기도 하고 부사처럼 쓰이기도 해요. 관형사처럼 쓰인다라는 말은 뭐예요? 체언을 수식해준다라는 말이죠. 근데 얘가 영어의 투부정사랑 상당히 비슷하다. 투부정사는 요 투 플러스 뭐가 들어와야 되지? 동사, 원형이 들어와야 되죠. 자, 이렇게 원형이 왔네요. 동사가 왔네요. 동사예요. 부정사 할 때 이 부정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야? 부정사, 부정사 할 때 부정의 의미는 낫의 느낌일까? 정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정하지 않았다. 이 쓰임을 정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우리는 세 가지 쓰임으로 해석을 하지.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명사적 용법. 또 부사적 용법. 그리고 형용사적 용법. 연결되지? 연결되지? 근데 가운데 연결 안 되는 게 아니라 이 형용사는 영어에서 뭐라고 설명하죠? 명사를 수식이라고 하지. 명사는 체언이네. 응? 체언을 수식해주네요. 그렇죠? 우리가 관형사라고 표현하는 게 영어에서는 형용사라고 표현을 하고 명사를 수식해주는 건 선생님 안 맞네요. 아니요. 앞에다가 하나를 넣어주죠. 어미를 활용하여. 어미를 활용해서 명사를 수식해준다라고 하면은 100% 맞는 설명이 되죠. 근데 보통 이런 과정들 설명 없이 그냥 명사 수식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우리는 헷갈릴 수가 있어.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 이건 우리 국어의 특징이에요. 이렇게 어미 활용을 시키면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때 요 투부정사의 용법이 어미 활용 전성어 어미의 그 용법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관형사적, 그리고 부사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 상황에 맞게끔 해석을 하는 거지. 그렇죠? 근데 이제 눈에 안 보이니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라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셋 중에 하나 때려 맞추면 되잖아. 그렇죠? 이 투부정사에 대해서 어떤 용법으로 해석해야 되는지는 이게 언어 감각이래. 영어 선생님들 보면은 그 자리에서 명사처럼 해석해야 되는지 관형사처럼 해석해야 되는지 부사처럼 해석해야 되는지는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면서 요 전성어미가 명사형 전성어미는 기고 관형사형 전성어미는 는, 을, 던이고 부사형 전성어미는 개, 도록이거든. 몇 개니? 8개밖에 없지. 8개 그냥 때려 넣어서 하면 돼. 또는 3가지 버전으로 넣어서 거기에 맞게끔 해석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 정도의 연결성은 있어요. 뭐 하다가 여기까지 왔네. 전성어미 얘기하면 할 얘기가 많아서. 다시 중세국어로 갑시다. 자, 편안케 할, 하고저 할 따름이니라 라고 했네요. 편안하게 하겠대요. 편안케 하다 느낌이네. 두의 느낌이죠. 하고자. 여기도 양성 모음, 음성 모음은 음성 모음끼리 썼지. 우리 원래 이렇게 쓰잖아. 하고자 이렇게 쓰잖아. 근데 여기는 하고저 이렇게 썼네요. 자, 요것도 할
근데 요 히읗이 여기 그냥 여린 이웃으로 써야 돼요. 절음부호로 쓰였어요. 왜냐면 된소리 표기가 아니지. 여기는 이미 된소리가 되어 있으니까 얘는 절음부호로서 할 끊어주란 얘기예요. 하고자 할 절음이라는 거는 음을 소리를 끊어준다는 거예요. 따름이니라 따름이니라 뭐뭐 할 따름입니다. 편안하게 하려고 사람마다 편안하게 하려고 새로 28자를 만드셨대요. 라는 내용으로 문법적인 부분들을 다 공부해 주신다면은 이거는 뭐 거의 약간의 그 대학 수준이에요. 대학교 1학년 수준까지도 한 거니까 어렵진 않지? 어렵다는 건 다 알아. 그러면 이렇게 읽고 나서 또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해석하고 이제 문법적인 부분도 보고 여기서 드러난 이 글의 의미 파악을 해야 되는데 먼저 첫 번째 의미 파악이에요. 자, 중국과 달라 서로 삼았지 않아서 통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래서 중국을 따라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를 세종대왕이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자주정신이 드러나요. 훈민정음의 자주정신 하면은 이 부분으로서 우리 국어가 중국과 다르구나 라는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도 봅시다. 내 일을 위하여 누구를 불쌍하게 여겨요?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죠. 이런 정신들을 백성들을 사랑하는 애민 정신으로 봐요. 요 세종어지 훈민정음에 나타난 4대 정신을 보는 거예요. 뒤에는 28자를 그래서 새로 만들었어요. 새로 만든다는 거 창조했다. 창조 정신이 드러나고요. 애민정신, 창조정신, 그리고 사람들한테 편하게 쓰게끔 하고자 할 따름입니다. 실용적으로 만든 거예요. 실용정신까지. 자주, 애민, 창조, 실용. 얘네들도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떤 뭐 이상한 정신 하나 갖다 놓고 세종어제 훈민정음에서 나타나는 어떤 세종대왕의 그런 가치가 아닌 것을 골라주세요 라고 하는 문제로 가끔 툭툭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자주정신, 애민정신, 창조정신, 실용정신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라고 하는 한 편의 중세국어 글을 살펴본 거고, 이어서는 이제 문법 교재에서 여러분들 그 문법적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하는 느낌으로 쭉 볼게요. 자, 문법 교재 펴주세요.